저는 지금 서울 노원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지하철을 타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던 북한 국방과학위원회 제3기획국 부국장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정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존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 있습니다. 11층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불빛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으니까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자유로운 공기가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199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원자력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8배 나이에 국방과학위원회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재능은 조국을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10년간 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제6차 핵실험의 핵심 계산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당시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지키는 성스러운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제 보고서를 검토하셨고 여러 차례 치하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의 핵심 간부였고 제 가족은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내 송미연은 평양의과대학 출신 의사였습니다. 아들 리하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속 군사기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딸 리수진은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2022년 3월 15일 그날 하나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동무, 지금 당장 김책공대 부속병원으로 오시오. 아들 동무가 쓰러졌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평양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하윤이가.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50대의 군의관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 동무, 아들 동무는 간질 발작을 일으켰소.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소.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병원 장비로는 한계가 있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기술대학은 신체검사 기준이 엄격하오. 이런 병력이 있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적.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 북한에서 군사대학 제적은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성분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세의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병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몇 건물에만 불빛이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윤이가 침대에서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해요. 19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도 잘못입니다. 약함도 잘못입니다. 당의 누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했던 통보가 왔습니다. 김책공대 군사기술대학 제적 통지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 간부의 호출이었습니다. 리정훈 동무 앉으시오. 당 정치위원실. 60대 정치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무 아들이 군사대학에서 제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소. 네, 동무.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 그렇소. 하지만 동무도 알다시피 우리 공화국에서 군사대학 제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오. 특히 동무처럼 중요한 직책에 있는 간부의 자제라면 더욱 그렇소. 정치위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무의 업무에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오. 당연히 동무를 믿소.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오. 이해하시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동무. 이해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간부 부인회에서 퇴출당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20년이에요. 내가 당을 위해 바친 20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나라는 대체 무엇인가? 내 가족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이 체제는 정상인가? 벽에 걸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처럼 떠받들던 그 얼굴들이 그날 밤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모든 것들이 그날 밤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제 위치는 눈에 띄게 축소되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 회의에서 배제되었고 기밀 문서 접근 권한도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처벌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바로 북한식 냉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아내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이게 뭐요? 조용히 해요. 들어보세요. 아내는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렷한 한국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의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내의 손에서 라디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요? 잠깐만요. 들어봐요. 하윤이 병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신경과 전문의가 간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간질은 뇌의 전기적 신호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약물 치료와 수술로 8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매년 수백 건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완치가 가능하다고? 북한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달랐습니다. 간질은 불치병이며 유전적 결함이며 혁명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디오에서는 완치율 80%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아내가 또 다른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탈북자의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당 간부였죠. 하지만 제 딸이 아팠을 때 북한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한으로 온 지금 제 딸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걸 어디서 구했소? 병원에서요. 간호사가 조용히 건네줬어요. 이거 들어보세요라고만 하더군요. 그 간호사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평양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당신 정말 위험한 짓을 한 거요. 알아요. 하지만 여보, 우리 하윤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치율 80%, 현대의학, 서울대병원. 다음날 연구소에서 저는 몰래 컴퓨터로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북한의 내부망에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외국 의학 자료가 있었습니다. 간질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간질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이것을 불치병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군사대학에서는 이것을 제적 사유로 삼았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료할 능력이 없으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질병 자체를 성분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체제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보이부 요원 2명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정훈 동무 맞소? 네, 그렇습니다. 잠깐 동행합시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세 글자. 그들은 저를 연구소 내 별도의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보이부 소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리 동무. 무슨 일입니까? 동무집 근처에서 전파 수신 신호가 감지되었소. 남조선 방송을 청취한 정황이 포착되었소.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동무 아파트 근처에서 3일 동안 연속으로 특정 주파수 수신 신호가 감지되었소. 동무집은 6층이요? 그 층에는 4가구가 사는데 동무 포함해서 2가구가 당 간부 가정이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소? 보이부 소자는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리 동무, 솔직하게 말하시오. 지금 자백하면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무, 저는 국방과학위원회 부국장입니다. 제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집일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는 일반 주민들도 살지 않습니까? 위층은 8층이요. 신호는 6층에서 나왔소. 그렇다면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부 소자는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소. 일단은 경고로 끝내겠소. 하지만 리 동무 앞으로 주의하시오. 동무아들 문제로 이미 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처제 아니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신문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라디오를 당장 없애라고 했습니다. 보이부가 알아요. 우리 집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요? 라디오는 버리시오.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걸린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살릴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평양 거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텅 빈 상점들,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들. 38년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 21세기에 수도에서 사람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석주, 자재관리 담당 기사였습니다. 리 동무,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는 저를 연구소 뒤편 담배 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보이부가 동물을 신문했다는 소문 들었소. 별것 아니오. 리 동무, 나도 비슷한 상황이오. 내 처도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가 들킬 뻔했소. 김석주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리 동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소? 떠나는 것을. 무슨 소리요? 탈북이요. 나는 이미 브로커와 접촉했소. 4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소.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반역, 배신, 총살. 그런 단어들과 연결되는 단어였습니다. 미쳤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리 동무 아들은 어떻게 할 거요?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거요? 남쪽에 가면 살릴 수 있소. 동무도 라디오에서 들었을 거 아니오. 김석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는 다음 달에 떠날 거요. 동무도 원하면 도와줄 수 있소.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김석주가 건넨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꺼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수용소인가? 총살인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 남으면 하윤이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2022년 4월 5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구소 뒤편 창고에서 김석주를 만났습니다. 김동무, 그 브로커. 어떻게 연락하오? 김석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심했소? 가족을 살려야 하니까. 김석주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하지만 공중전화에서만. 절대 집이나 연구소 전화는 안 돼요. 그리고 암호를 사용하시오. 책을 구하고 싶다고 하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책이냐고 물을 거요. 그때 역사책이라고 대답하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만날 장소를 정해줄 거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논의하게 돼요. 비용은 얼마요? 사람당 5,000달러. 가족 넷이면 2만 달러요. 2만 달러.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이라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오? 동무는 부국장 아니오? 실험실에 백금 촉매제가 있지 않소? 그것 몇십 그램만 빼돌리면 돼요. 중국에서 그거 아주 비싸게 쳐주오. 백금 촉매제.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물질이었습니다. 연구소에는 수백 그램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돌린다는 것은 국가 재산을 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결 총살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로 떠날 건가요? 당신 생각은 어떻소? 아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윤이를 봤어요. 어제 또 발작이 있었어요. 약도 제대로 없고. 이러다가 정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나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위험할 거요. 잡히면 우리 모두. 알아요. 하지만 여기 남아서 서서히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다음 날 저는 연구소 2층 실험실로 갔습니다. 백금 촉매제는 특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부국장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CCTV를 피해야 했습니다. 실험실 사각지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기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담당자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납 용기에 담긴 백금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약 200g. 저는 50g만 덜어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유리병을 속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10m가 1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서시오 라고 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났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책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책? 역사책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일 후 저녁 7시. 통일거리 전승탑 뒤편 공원. 혼자 오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3일. 42시간. 252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저는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속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50분, 저는 통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전승탑은 평양의 상징물 중 하나였습니다. 높이 60m의 거대한 탑,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탑 뒤편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역사책을 찾으시는 분? 네. 남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명이요? 4명입니다. 저 아들, 딸. 아들 나이는? 19입니다. 건강한가? 간질이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오. 하지만 위험하오. 특히 아픈 자식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 루트는 신의주 중국 베이징 태국 한국. 돈은 준비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백금 촉매제가 든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상자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소. 2주 후 연락하겠소. 준비하시오. 언제든 출발할 수 있게. 가족들은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오. 당신은 지시만 따르면 돼요. 그리고 명심하시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소. 중간에 마음 바꾸면 우리도 당신도 끝이요. 남자는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국가 기밀을 훔치고 브로커와 거래하고 탈북을 계획하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하윤이가 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방 갈게요. 버티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가로질러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침대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경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하늘. 조금만 기다려라, 하윤아. 곧 밝은 하늘을 보여줄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중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 신의주역 화물 야적장. 더 자세한 것은 그날 알려주겠소. 일주일 후면 탈부.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 아니면 죽음. 저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준비하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짐은 얼마나 싸야 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딱 입고 있는 옷만. 그리고 돈 조금. 사진도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마지막으로 평양에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38년. 제 전체 인생이었습니다. 후회 없으시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평양. 불빛 하나 없는 거리.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두렵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하늘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목요일 이틀 전인 화요일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연구소에서 막 퇴근하려는데 보위부 차량이 연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었나? 하지만 그들은 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을 연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실험실 기술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남조선 방송 청취 혐의래요. 누군가 제보했대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위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층 우리 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보위부 요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달려갔지만 보위부 요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리정훈 동무, 당신도 동행해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제 처가 무슨 잘못을? 송미연 동무는 남조선 방송 청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소. 그리고 당신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보위부는 저를 별도로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국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해서인지 저를 구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만 연행해 갔습니다. 48시간 안에 조사가 끝날 것이오. 그동안 동무는 출국 금지요. 연구소 외에는 외출하지 마시오.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이와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괜찮아.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더 큰 문제는 목요일 새벽 탈북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내가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중전화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소. 제 처가 보위부에 체포되었소. 그럼 계획 취소요? 아니오. 처를 구해야 하오. 방법이 없겠소? 위험하오. 보위부 구금 시설에서 사람을 빼내는 건 돈을 더 드리겠소. 얼마든지. 브로커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시오. 내부에 사람이 있소. 알아보겠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어디서 무슨 고문을 받고 있을까? 아이들은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당신 처를 임시로 풀어줄 수 있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 기밀 문서. 그거 가져오시오. 핵시설 배치도, 보안 코드, 뭐든 줬소. 그거면 우리가 처를 빼낼 수 있어.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기밀 문서. 그것은
백금 촉매제를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였습니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발각되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시간이 없소. 결정하시오. 줬소. 가져가겠소. 전화를 끊고 저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2층 문서 보관실. 저는 부국장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내가 죽는다. 저는 금속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핵시설 배치도, 보안 규약, 연구 데이터, 실험 결과. 저는 가장 중요한 문서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로 빠르게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비뚤어졌습니다. 복사한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본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캐비닛을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늦게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 수고하십니다. 경비는 의심 없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연구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별을 보기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평양의 하늘을 보는 것이. 그날 밤 11시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문서 가져왔소? 저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빠르게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줬소. 이거면 충분하오. 제 처는 1시간 후. 이 근처 골목에서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 어두운 골목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아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지금 집으로 가요.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하윤아.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라디오를 어디서 구했냐고. 누가 줬냐고. 계속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소? 모른다고 했어요. 길에서 주웠다고. 그랬더니 때리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 죽는 걸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떠날 거요. 내일 밤. 준비하세요. 내일?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보이부가 다시 올 거요. 그 전에 떠나야 해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밤으로 앞당길 수 있겠소? 위험하오. 준비가. 돈을 더 드리겠소. 제발. 알겠소. 내일 새벽 2시. 신의주역 화물 야적장. 변경 없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후 우리는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 묻히거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하윤이와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내일 여행을 떠난다. 아주 먼 곳으로. 어디로요, 아빠? 그건 가봐야 알아. 하지만 거기는 아주 좋은 곳이야. 하윤이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평양에서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윤이의 첫 걸음마, 수진이의 학교 입학식, 우리 가족의 소풍.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탈북의 날이. 목요일 낮,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오늘 밤 이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경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리 동무, 당 정치위원실로 오시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발각된 것일까? 정치위원실에 들어갔습니다. 60대 정치위원과 함께
보이부 대좌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리동무. 무슨 일입니까? 보이부 대좌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틀 전 밤 문서 보관실 CCTV에 동무가 나타났소. 오후 11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소? 들켰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자료? 제육차 실험 관련 데이터입니다. 보이부 대좌는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 데이터는 동무 사무실에도 있지 않소? 왜 굳이 밤에 문서 보관실까지 가야 했소? 원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사용했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사한 문서는 어디 있소?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오시오. 지금. 저는 사무실로 가서 가짜 서류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위원실로 돌아왔습니다. 보이부 대좌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앞으로는 야간에 문서 보관실 출입을 자제하시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11시간 후면 탈북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서 보관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USB를 가져왔습니다. 핵심 기밀 문서들을 모두 복사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핵시설 배치도, 김정은, 은신처 좌표, 비상통신 코드, 연구 데이터. 이것이 내 가족을 살릴 마지막 카드다. USB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실로 갔습니다. 실험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학약품 선반으로 갔습니다. 고농도 알코올과 산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3시간 후 폭발. 그러면 한밤중이다. 이것은 제 알리바이였습니다. 실험실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탈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저녁 9시, 갑자기 실험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안 돼. 타이머가 잘못됐다. 저는 연구소로 뛰어갔습니다. 2층 실험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소화기. 소화기 가져와. 저는 실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USB는 안전했지만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화학약품 잔해를 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컸습니다. 순간 선반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뜨거운 금속 파편이 손에 닿았습니다. 으악! 화상이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얼굴에도 열기가 닿았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리동무, 괜찮소?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실험실만 탔고 다른 곳은 무사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저를 신문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소? 실험 중 실수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소? 화상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보시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치료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0시. 새벽 2시까지 4시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시간 없어요. 지금 떠나야 해요. 하지만 약속은 새벽 2시.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곧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 전에 떠나야 해요. 저는 브로커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길 수 있겠소? 지금 당장. 무슨 소리요? 준비가. 제발. 1시간 안에 출발해야 해요.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소. 11시 30분. 신의주역 화물 야적장. 늦지 마시오. 고맙소.
우리 가족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고 있는 옷과 품속의 돈, 그리고 제 USB뿐이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해야 해. 소리내면 안 돼. 하윤이는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신의주까지는 약 220km, 3시간 거리였습니다. 신의주까지 갑니다. 신의주요? 이 밤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운전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돈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북한의 하늘을 보는 것이. 새벽 1시 30분, 우리는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 야적장은 어두웠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봤지만 곧 떠났습니다. 야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역사책 찾는 분?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왔소? 네. 좋소. 저 컨테이너 속에 숨어야 하오. 새벽 3시에 화물차가 출발할 거요.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으로 가는 화물차요. 우리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최소 6시간은 버텨야 하오. 소리내지 마시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 특히 조심하시오. 브로커가 컨테이너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하윤이를 재웠습니다. 수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아내가 딸을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화물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컨테이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압록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 아니면 죽음으로. 화물차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저는 가족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윤이가 잠에서 깰까봐 아내가 아들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 검사.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뭘 싣고 가는 거요? 기계 부품입니다. 중국 단둥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서류 보여주시오. 잠시 침묵. 서류 넘기는 소리. 줬소. 통과. 컨테이너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압록강 철교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섰습니다. 국경 세관이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 개봉 검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개봉 검사. 그럼 우리는 발각됩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소?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 안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기계 부품입니다.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이 컨테이너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와의 거리는 불과 3m.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좌동무.
이쪽 차량에서 밀수품 발견. 다른 군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컨테이너를 검사하던 군인이 돌아섰습니다. 잠깐 있으시오. 그는 컨테이너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과. 철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달랐습니다. 철교 특유의 덜컹거림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 700m.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700m의 강. 그 위를 우리는 지금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정지. 차량 정지. 뒤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뭐요?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저 화물차 허가증에 문제가 있소. 돌아오시오. 발각됐다. 저는 즉각 결심했습니다. 지금 뛰어야 해요. 뭐라고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뛰는 거요. 지금 철교 중간이면 중국 쪽이 더 가까워요. 저는 컨테이너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뛰어요. 우리는 컨테이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철교 위였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 압록강 물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사람이다.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철교 난간에 맞아 불꽃을 튀겼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딸의 손을 끌었습니다. 하윤이는 제가 업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약해서 혼자 뛸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중국 검문소가 보여. 철교 끝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들도 뒤쫓아왔습니다. 탕! 총알 하나가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귓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cm만 낮았어도 제 머리를 관통했을 것입니다. 아빠! 수진이의 외침.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하윤이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일어나요. 조금만 더.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수진이가 엄마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20m까지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쏜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중국 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조선 군인들.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중국 군인들이 철교 중간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패를 들고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중간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철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중국 군인들이 우리를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다리에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통상이 아닙니다. 스친 것뿐입니다. 중국어로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였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살았어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살았어. 우리 살아남았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공안이 와서 우리를 조사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소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려 단둥시 외곽의 보호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대로 이틀 후 우리는 베이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USB를 꺼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온전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모든 비밀이 이 작은 USB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릴 열쇠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 방콕행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윤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하늘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밝은 세상은 이제부터야.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방콕은 뜨거웠습니다. 북한의 3월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습니다. 열대의 습한 공기, 쏟아지는 햇빛, 형형색색의 건물들. 공항에서 나왔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콕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 이게 자유구나.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40분쯤 지나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의 깃발로 배웠던 그 깃발이 지금은 구원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거야.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대사관 내부로 안내되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깨끗한 복도, 밝은 조명, 벽에 걸린 한국 사진들.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편히 앉으십시오. 물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생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 단숨에 마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북한 국방과학위원회 제3기획국 부국장이었습니다. 핵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외교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핵개발 프로그램이요? 네. 제6차 핵실험의 주요 계산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핵시설 배치도, 보안 코드, 김정은, 은신처 좌표, 비상통신 암호, 연구 데이터.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기밀입니다. 외교관은 USB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외교관은 즉시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50대의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리 선생님, 저는 이것으로 제 가족을 살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 아들을. 아들은 간질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은 리 선생님 가족을 환영합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8년을 살아온 북한. 그곳에서 우리는 당의 부품이었습니다.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였습니다. 병들면 버려지고 약하면 제거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돕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만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한국 정부와 조율해서 귀국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충분한 음식.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화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38년간 갇혀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 선생님,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오겠답니다. 사흘 후 정말로 국정원 직원들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40대의 직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USB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리 박사님, 이 배치도가 정확합니까? 네. 2022년 2월 기준입니다. 이 보안 코드는 아직 유효합니까?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제 탈북이 알려지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은신처 좌표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핵공격 시 지도부가 대피할 장소를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심층 면담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공한 정보가 진짜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는 대한민국 안보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선생님 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제 아들 치료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고 전문의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8년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면서 조국을 지키는 성스러운 인물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쓰러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체제는 제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조국은 국민을 살리는 나라라는 것을. 진짜 충성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과는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같은 언어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강, 도시와 마을, 그리고 수많은 불빛들. 저게 대한민국이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게 우리가 살게 될 나라야.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의 그 충격.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우리 가족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자유롭게 걷고 핸드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맥도날드예요. 하윤이가 가리켰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진으로만 보던 그 간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일단 하나원으로 가시겠습니다. 거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높은 건물들, 밝은 간판들. 여보, 저기 봐요. 사람들 옷이 다 다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 인민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어, 경제교육, 문화교육, 심리 상담 등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빠, 별이 이렇게 많았어요? 하윤이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원래 이렇게 많았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인권, 법률, 취업교육. 38년간 배우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윤이의 치료였습니다. 둘째 주에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EEG, 혈액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아윤 씨의 경우 측두엽 간질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약물 치료와 부분적 수술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완치율은 약 85%입니다. 85%. 북한에서는 0%였던 것이.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2개월 후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날 저는 하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윤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빠,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 모든 걸. 무슨 소리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4개월 후 하윤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발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의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래요.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이사한 첫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 경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기술이 아닌 생명의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핵기술의 의료전환 프로젝트였습니다. 리 박사님, 북한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달라서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하윤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진이는 통역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한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2025년 11월 오늘, 저는 여전히 노원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와 한강을 바라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손을 펼쳐봅니다. 3년 전의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구소 실험실에서 불길에 데웠던 그 자국. 하지만 이 흉터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싸웠던 증거니까요. 여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내가 베란다로 나옵니다.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내가 묻습니다. 뭘요? 북한을 떠난 것,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것. 저는 한동안 생각합니다. 북한에서의 38년, 그곳에서 쌓았던 지위, 명예, 경력, 모두 버렸습니다. 후회 없어요. 단 한순간도.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보, 하윤이가 다음 달에 첫 인턴십 시작한대요. 네이버에서. 정말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요. 수진이도 통역 자격증 땄대요. 우리 애들 다 잘 크고 있네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꿈을 꾸며, 미래를 설계하며.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한강 위로 황금빛 햇살이 부서집니다. 저는 손에 화상 흉터를 쓰다듬습니다. 이 불길은 내 과거를 태웠지만 내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날 연구소 실험실에서의 불길. 그것은 제 북한에서의 삶을 끝낸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불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기술을 만들던 제가 이제는 생명의 기술을 만듭니다. 핵무기를 연구하던 제가 이제는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기술을 연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보고하던 제가 이제는 자유로운 연구자로 일합니다. 진짜 조국은 국민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진짜 충성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두려움 없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하윤이가 거실에서 부릅니다. 네, 아침 먹어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미소 지으며 거실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김치찌개, 밥, 반찬들이 있습니다. 하윤이와 수진이가 앉아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우리는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비춥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자유의 빛입니다. 저는 리정훈입니다. 38년간 북한에서 살았고 3년 전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은 북한 핵과학자, 가족의 탈북과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모티프로 하되 완전히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기술을 만들던 사람이 생명의 기술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 충성이 무엇인지, 조국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에 남은 화상 흉터는 과거의 고통이지만 동시에 생존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하늘 아래 살아갑니다.